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정책론 중에서 주택정책을 공부하기 전에 바로 전에 토지정책 중에 간단한 내용 확인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게 있는데,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 시행자라든가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요거를 개발이익이다. 그러니까 개발에 따른 이익을 개발이익이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주변 지역이 이마트가 개발되는 바람에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개발이익이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거는 또한 시행자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이마트가 자기가 땅을 구입해서 자기가 자기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행자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때 일반적으로 이제 넓게는 이렇게 개발 이익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협의로 좁은 의미로는 공공 개발 사업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정부가 뭐 신도시를 만들겠다, 아니면은 도로를 깔겠다, 철도를 놓겠다, 뭐 이렇게 지하철을 깔겠다, 이러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의 땅 가격이 정상지가 이상으로 막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발이익은 예컨대 여기가 뭐 신도시 개발 지역이라고 쳐볼게요. 그다음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주로 합니다. 수용 방식이 뭐냐면 여기 있는 땅의 소유자를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보상금을 주고 내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소유자들은 개발 이익을 볼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어떤 땅이 개발 이익을 보냐면 주변에 있는 땅 있죠. 주변에 있는 땅. 예를 들어서 50년, 100년이건 여기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쫓겨나갖고 대부분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어디 여기가 이제 동탄이라면 제주도에 가서 농사 짓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땅을 막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을 구입 못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땅을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땅 가격이 막 급등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이익은 주로 이제 주변 지역에 있는 땅이 이제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개발 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이 신도시 개발 사업 주체가 주변에 있는 땅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작정을 하고 어떤 신도시 개발한 건 아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에 대한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못 받는다. 이거를 하냐면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됐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익은 전부 다 무슨 이득이라고요? 불로소득이죠. 그러니까 이 불로소득이 너무 커지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적절히 환수하겠다 하는 것을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알려줍니다. 이때 이 클라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산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구분한 학자가 클라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했는데, 어쨌거나 이 신도시가 예정 지역이 여기인데 이 주변 지역에서 개발이익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자, 토지를 수용할 때 개발 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까지 왕창 수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초과매수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쇄법은 초과매수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어떤 사람이 땅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땅을 갖고 있다. 이 갑이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줘야지. 보상금이 5억이라고 쳐볼게요. 5억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이 생기죠. 개발 이익을 까고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개발이익이 3억 정도 된다. 까고서 한 2억 정도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상쇄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부과법은 이러한 땅 소유자들한테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든가 수익자 부담금 이런 형태로 해서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그러한 형태를 직접부과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국유화법은 요거는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뭐 실시하기는 아주 곤란하죠. 직접 정부가 토지를 전부 다 국가 소유로 한 다음에 임대하는 형태로 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뭐 토지 국유화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도소득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각종 조세수단을 동원해서 환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조금 이따 하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 이런 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발이익이 환수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알고 계시고, 자, 지금부터 직접적 개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정부가 토지시장에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그러한 형태를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이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 사업,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 요거하고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교를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뭐 수용 방식이다 혹은 공영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영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공영개발 사업 여기서는 보통 이런 사업들은 이제 도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 재개발할 때 그때 이제 주로 써먹는 그러한 형태인데 이 토지 구획정리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 공법에서 얘기하는 뭐냐면 환지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지 방식. 그리고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수용 방식을 얘기합니다. 수용 방식 혹은 매수 방식을 얘기해요. 자, 어쨌거나 여기 도시 개발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 개발을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에다가 도시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지역이 논밭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가 시행자라는 것은 이 사업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시행자는 보통 요거는 이제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공익 목적과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행자는 여기 있는 땅의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전을 받습니다. 소유권을. 이때 이전받는 것은 실제로 이전받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전받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신탁에 의한 이전이다 해서 시행자는 전부 다 이전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행자는 택지 조성공사하는 거예요. 조성공사한다. 자, 조성공사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로도 다 깔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교 부지라든가 남겨놔야 되고, 녹지 공간도 확보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택지 조성공사를 한 다음에 요 남는 땅들 있죠. 남는 땅들을 원래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원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이러한 형태를 환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럼 나중에 돌려받는 땅은 똑같은 크기의 땅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논밭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싼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종전 토지 가액에 상응하는 땅을 땅의 가격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종전 토지에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 가격에 맞춰서 나눠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는 땅들을. 자, 그러니까 요만한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환지다 해줘요. 환지.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얘기죠. 종전 또 땅 주고서 다른 땅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그 나머지 땅들은 이제 보통 이제 공공시설 용지,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 이런 데로 들어간 땅입니다. 이거를 보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류지. 자, 근데 이 택지 조성공사 하려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걸 뭐 세금 갖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보류지 중에 일부는 소위 채비지라고 해서 요거 땅 팔아서 요걸 해결합니다. 택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요 땅 팔아서 해결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환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수용 방식은 공영개발을 하는 겁니다. 보통 여기까지를 보통 이제 공영개발 사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땅의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전을 받습니다. 근데 요 이전받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전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전받는 겁니다. 실제로 전부 다 사들이는 형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행자는 여기다 택지 조성공사 하는 거죠. 조성공사 한 다음에 남는 땅들을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건설사들한테 주로 매각합니다. 건설사한테 매각하면 이 건설사는 그런 땅에다가 그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요거를 보상금 갖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손손 이어져 왔던 고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 뭐 집을 사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요 땅에 대한 권리가 좀 축소돼서 이만큼 받지만 얘는요, 요 땅에 대한 권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통 공영개발이다. 공영개발은 보통 도시개발에 있어서 여기까지 이 땅을 건설사한테 매각하는 데까지죠. 그때까지를 일반적으로 공영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장단점을 이렇게 간간히 이제 지문에 한 문제는 나오긴 힘들고 간간히 지문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 구획정 사업의 장점을 보면 공영 개발에 비하여 얘들은 상대적인 겁니다. 공영 개발에 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얘는 이 땅 주고 다른 땅을 받는 거 아닙니까? 쫓겨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사업 주체의 개발 비용 부담이 상당히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영 개발 같은 경우는 보상금 주려면 몇 조씩 풀려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그런 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 있는데 채비지를 너무 많이 매각하게 되면 공공용지 확보하기가 아주 곤란해지겠네요. 채비를 지나치게 많이 매각한다면 공공시설 용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거는 보통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원래 소유자 같은 경우는 환지가 컸으면 좋을 겁니다. 자기 땅이 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보류지 있죠? 네, 공공개발용지가 컸으면 좋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면서 계속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잡하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환지로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보통 이런 사업은 조합을 결성해서 하기 때문에 조합장들이 그 편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형태도 많이 있죠. 자기네들 땅은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이런 형태의 불공정한 환지로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영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영개발에 대한 장점은 일단은 공공용지 확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약간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따르지만 일단은 수용이 끝났다. 그러면 자기네들 맘대로 막 공원부지라든가 도로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용지 확보하기가 매우 쉽고 사업이 일단은 수용만 끝났다. 보상금 책정이 끝났다. 그럴 경우는 사업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발빠르게. 그 다음에 충분한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요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땅에 대한 개발이익이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이 땅을 보상금 주고 나한테 쫓아버리니까 개발에 따른 이익을 다 누가 가져가요?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충분한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단점은 소유권의 침해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는 평생 살아온 대대손손 이어져 왔던 어떤 고향 사람들 다 쫓아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의 침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또한 거기 보시니까 사업 주체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이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된다.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라고 있는데 토지은행제도는 당장 신도시 만들겠다. 당장 도로를 깔겠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먼 미래에 뭐 여러 가지 공공개발용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겠다. 먼 미래에 뭐 그런 용도로 아니면 뭐 그 공원을 만들겠다. 공공개발 용도로 아니면은 나중에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수급 조절용이라는 게 나중에 땅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럼 갖고 있다가 그때 이제 매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대하거나. 그래서 먼 미래에 공공개발용이라든가 수급 조절용 이러한 땅을 위해서 미리미리 지금부터 땅을 구입해 놓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토지은행제도다 해줍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장점에 대해서 10번 보시니까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미리 쌀 때 미리 다 사놓는 거니까 개발이익을 다 정부가 가져가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또한 수용보다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가 약하다. 그 얘기는 수용 같은 경우는 팔기 싫어도 강제로 팔아야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미리미리 토지은행제도는 취지가 뭐냐면 미리미리 산 밑에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거 미리미리 구입해 놓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쌀 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막대한 토지 매입비 부담이 있겠네요. 물론 쌀 때 미리미리 사놓긴 하지만 어쨌거나 한두 평 사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토지 구입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매입 토지를 관리하는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10년이고 20년 동안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공하면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토지주택공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이 임대하는 형태로 보유한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산 밑에 있는 땅인데
그 지역에 있는 농부들이 이 땅을 좀 빌려 쓰겠다 합니다. 그러면 뭐 빌려주면 되는 거죠. 이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산 밑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거의 쓸모도 없을 거 아닙니까? 당장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이거를 공공 자유 보유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저소득층들이 들어와서 빈민들이 들어와서 판자집 같은 거 짓고 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판자집 같은 거 짓고 사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는이 이런 분들 들어와서 쓰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 개발 수요가 생기면 그때는 이분들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한 어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입 토지를 관리하는 부담, 예를 들어서 빈민들의 어떤 무담 점유로 인한 불량주택의 형성 있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변 토지의 토지 투기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땅을 구입하면 뭔가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땅이 근처가 개발될 거다. 뭐 이런 소문이 나니까 뭐 곧장 투기가 극성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 제도를 두면서 토지를 이렇게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고 삼아. 자, 그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시고, 자, 지금부터 그 당장 확인 예제를 한 다음에 주택정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확인 예제는 전 시간에 공부했던 그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시니까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사적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나온 제도 있죠. 사적지 근처가 있는데 이 정도 범위 내는 3층밖에 못 짓게 하고 이 정도 넘어가는 지역은요 뭐 10층까지도 짓게 하겠다. 그러면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 본다는 얘기죠. 이걸 보전지역이다. 이거는요 개발지역이라 한다면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 보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규제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실시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하여 보존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는 보전지역의 땅 소유자들한테는 개발권이라는 증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개발권을 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를 통하여 보존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공공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원래 이러한 제도는 원래 손해나면 정부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시장 기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지역 토지사의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제도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주로 이제 토지 정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택 정책은 크게 임대와 관련된 정책, 그 다음에요 분양과 관련된 정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임대와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분양과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저소득층들, 다시 말하면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인 어떤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입니다. 어쨌거나 주택정책의 개요는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급 측면에서는 충분한 양을 아파트 같은 거 충분히 이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 그 질이 너무 안 좋은 불량스러운 주택이 없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질 좋은 주택들, 주거 환경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주택을 지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 측면에서는 자꾸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이런 걸 자꾸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임대와 관련된 정책은 크게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이 임대료를 이거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하는 거고, 임대료 보조는 아예 임대료를 공짜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는데 요거는 그야말로 정부가 직접 아파트 지어서 약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다.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시중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소득층들한테 이거 많은 임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임대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효과가 있다.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월세를 한 40만 원 정도 냈었는데 정부에서 2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한다면 당연히 공급자 입장에서는 에라 당장 이 사업 때려치겠다 이러지 못할 거죠. 왜 그러냐면 하다못해 임대차 기간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룸 같은 걸 당장 때려친다면 뭐 어떻게 때려칩니까? 뭐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순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제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역기능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임대주택 시장인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대료하고 쳐볼게요. 자, 그 균형 수급량이 결정됐는데, 네, 요 임대료 수준, 요거는 장기적인 그래프입니다. 장기적인 그래프인데, 자, 이러한 그 임대료 수준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너네들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한다면 요거를 규제 임대료다. 이게 임대료를 규제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이 임대료를 이렇게 낮게 규제한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대료 상한제다. 임대료 상한제 혹은 임대료 그 규제다. 아니면 뭐 최고 가격제다. 최고 가격이 뭐냐면 올라가더라도 최고로 여기까지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더라도 상한이 이거라는 얘기죠. 이거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자, 임대료 규제는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그나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쨌거나 임대료 이렇게 낮은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이 임대료 수준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이죠. 공급선 자체가 뭐냐면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연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만한 임대료 수준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양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만큼 뭐가 생기냐면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임대료가 낮으니까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사업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계속 투자 같은 거 안 하려고 하고 기존에 있는 어떤 부동산도 다른 용도로 자꾸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임대료가 자꾸 싸니까, 굉장히 싸니까 소비하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소비하려는 양은 많아지니까 결국은 요만큼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에는 임대주택량이 점점 줄어들고 이걸 소비하려는 양은 점점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제도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경제주체 세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 그 다음에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나 이렇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투자 같은 걸 자꾸 기피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임대사업 해봐야 뭐 돈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때려치겠다, 이런 거 안 하겠다, 뭐 상가를 뭐 사서 임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는 자꾸 기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기존에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도 자꾸 다른 용도를 전환하려고 할 겁니다. 예컨대 자, 그 주택으로 임대하던 사람들은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거를 뭐 상가로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해보자. 그리고 또한 장기적으로 내가 원룸 사업하고 있다면 원룸을 개조해 갖고 뭐 상가로 한번 바꿔서 한번 그 임대 사업 해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임대주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꾸 질적 서비스 수준이 자꾸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임대료를 많이 받을 때는 세입자들이 와서 뭐 도배지 같은 거 교체해달라, 뭐 얼렁얼렁 교체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도배지 좀 교체해달라 그러면 그냥 신문지 붙이고 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서비스 수준이 아주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널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시군으로 전근 가기로 했는데
거기도 마땅하게 이제 지구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출퇴근하는 그러한 현상도 발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이동이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문제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뭐 다른 시군으로 출퇴근한다. 차 끌고 다니면서 그럴 경우는 별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면 결국은 안 나가도 돼야 될 기름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 가격이 임대료가 싸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거 내 식구 기준으로 한 20평이면 충분한데 50평짜리 빌려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해서 쓸데없이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낭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과소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정부 입장에서는 예전에 소득을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소득세 수입이 굉장히 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일종의 불로소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법상 빼주는 금액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소득세 수입이 굉장히 컸는데 요즘에는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정부 재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재정. 그 다음에 또한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어쨌거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만한 임대를 규제한다면 장기적으로 이만큼만 공급하려고 할 겁니다. 요게 이제 요만큼 공급선이니까 이만큼 공급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만한 물량 수준에서 집을 하고자 하는 가격은 이만큼 된다는 얘기죠. 최대한. 근데 정부에서 이거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짝 불러내더니 내가 계약세는 요걸로 써드릴게요. 그 대신 제가 몰래 이만큼씩 더 드릴 테니까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임차인을 위해서 세입자를 위해서 이렇게 임대를 규제했더니 결국은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제도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량 시장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 있죠.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임대료 보조제도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거를 임대료 보조제도다 해줍니다.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요거를 보조해 줄 수도 있고, 공급자한테 보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자라는 것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사업 하려는 건설업자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겠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사업 하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공급자 보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월세가 한 4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게 세부 담하기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에서 이러한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해서 30만 원 정도를 뭐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지원해 주겠다. 뭐 그런 거를 소비자 보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자 보조는 내가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러한 사업자들한테는 임대 사업을 한다면 이런 사업자들한테는 한 5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아파트 한 동 지을 때마다 50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공급자 보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보조해 주기 위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전에는 40만 원을 갑이라는 사람이 100만 원 월급 탑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월급을 100만 원 월급 타는데 이렇게 그전에는 40만 원을 월세로 냈었는데 지금은 3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결국은 얼마만 있어도 돼요? 10만 원만 있더라도 똑같은 크기의 주택을 빌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질소득이 증가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00만 원 월급 타서 그전에 결과적으로 40만 원 내던 걸 10만 원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싸진 효과가 있는 거죠. 40만 원 내던 거를 10만 원만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상당히 싸진 효과가 나타나죠. 40만 원 내던 걸 10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의 가격이 그대로라면 다른 재화는 비싼 꼴이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싸진 꼴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100만 원 월급 타서
임대주택도 소비하고 다른 재화도 소비하는데 결국은 임대주택은 40만 원 내던 거를 10만 원만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비싼 꼴이고 얘는 상대적으로 싸진 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놈을 덜 소비하고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한다. 이런 거를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대체 효과.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대체 효과는 없다고 쳐보자. 없다고 친다 하더라도 100만 원 월급 타서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다른 재화가 됐든 얘 같은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한 30만 원 남는 거죠. 왜냐하면 30만 원 지원해 주니까.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다른 재화가 됐든 이 재화가 됐든 소득을 소비를 늘리려고 할 겁니다. 이걸 뭐란다면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된 효과. 그러니까 이러한 대체 효과라든가 소득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좀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좀 10평짜리 이런 거 너무 열악하죠. 또 넓은 집에서 살아라. 그 다음에 또한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불량주택 같은 거에서 좀 벗어나서 좀 깨끗한 집에서 가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우리 일부러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임대주택의 소비량이 늘어나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30만 원 지원해줘도 나는 더 큰 주택 필요 없다. 이 집이면 된다. 그럼 30만 원 남는 거죠. 그러면 다른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늘어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공급자를 지원해 주는 경우는 예전에는 아파트 한 동 짓는데 임대 아파트 한 동 짓는데 10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50억을 지원해 주니까 똑같은 크기를 짓는다 하더라도 50억만 있더라도 한 동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한 동이 돈이 남네요. 50억이. 그러면 옆에다 또 한 동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위당 생산비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임대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는 바람에 결국은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시중에 임대주택량이 많아지면 임대료는 하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그런 형태인데 이때 공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얘들보다는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는데 자 이것들이 어디다 지어놨다고? 여기다가 아파트 지어놓을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뭐 지원해주고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우리나라는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보통 공적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주택기금 이런 걸 통해 이런 걸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이런 형태지 일반 사기업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로 이제 임대료 보조하면 어떤 보조를 얘기한다고요? 소비자 측의 보조를 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보조. 그래서 이 소비자를 보조해 주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 구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효과, 얘는요 장기적인 효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대체 효과라든가 소득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결국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막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지역에 임대주택은 딱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소비하려는 양이 늘어나니까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겠네요.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에 30만 원을 지원해 줬더니 고스란히 임대료가 30만 원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는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임대인, 여기서는 임대인이 누구라고요? 집 주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 이산 형태로 바뀌었네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제도는 아닌데 어쨌거나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좋아졌으니까 자 새롭게 임대 아파트가 더 지으려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한 예전에는 새 주택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낡고 노후화된 걸로 바뀌는 거 있죠. 이러한 주택들을 고소득층들은 그런 데서 살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임대료가 좋아졌으니까 얼른 여기다가 임대하고 자기는 새 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러한 시장에는 이 저가 주택의 공급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높으니까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이 점점 증가하면 임대료는 어떻다고요? 점점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적정 임대료가 될 때까지는 공급이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높은 한은 계속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의 초과 이윤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괜찮은 제도죠. 여기서는 중요한 제도는 뭐가 중요하냐면 임대료 보조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량이 시중에 계속 늘어난다는 거 있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소비자 보조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임대료 보조의 형태는 가격 보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금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격 보조를 다른 말로 집세 보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금 보조를요 이걸 소득 보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격 보조는 그야말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너는 임대료로만 사용해라. 임대료로만 사용해라 하는 것을 가격 보조를 하는 거고 현금 보조는요 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현금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부 정책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는 어떤 게 크냐면 가격 보조가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10평에서 한 12평, 13평 넓은 데 가서 살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부담이 크니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다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정책 효과 입장에서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자,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뭐가 더 유리하다고요? 자, 현금 보조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30만 원 지원해 준다면 임대료 안 내고 나 이 집이면 충분하다. 이 집이면 충분하니까 그 돈 있으면 애들 학비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뭐가 더 유리하다고요? 현금 보조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집세를 이렇게 소득을 직접 지원해주고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현금을 직접. 다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냐면 이런 제도 우리는 현재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정을 선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의료비도 좀 쓰고 그 다음에 월세도 좀 내고 애들 학비도 좀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현금 보조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 보조의 대표적인 게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쿠폰을 나눠주는 겁니다. 저소득층을 선정해서 쿠폰을 나눠주면 이 쿠폰을 들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주인이 돈 달라고 하면 쿠폰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은 그 쿠폰을 가지고 뭐 시청 같은 데 가서 이제 돈으로 환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쿠폰은 임대료로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제도가 서울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상당히 미약해서 그 큰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전면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좀 알아볼 거냐면 공공 임대주택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임대주택량이 점점 시중에 늘어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늘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자, 예전에는 영구임대주택,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이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보금자리 주택 하면서 이제 주택을 지어서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하고 이런 형태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행복주택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용어는 좀 바뀌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임대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지어서 공급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때 이제 공공 임대주택 정책을 하는데 공공 임대주택 정책이다. 얘는 이런 얘기입니다. 논리 자체는 여기는 사적 시장이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삼성 아파트라든가 대림 아파트의 전월세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료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요 주변에다가 소위 말하는 공적 시장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아주 저렴한 임대료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적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적 시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이 시장이나 이 시장이나 품질은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것들은 뭐 품질이 큰 차이가 없다 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고 여기는 싸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여기로 이사 가려고 하겠네요.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도시 내에서 그린벨트 같은 거 해제하면서 거기다 아파트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비싸고 이게 싸니까 뭐하러 여기서 합니까? 이쪽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임대료는 어떻다고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수요가 감소하면요 임대료가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얘보다 높은 안은 계속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될 때까지는 계속 이사 가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둘 다 혜택을 보는 아주 괜찮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 사적 시장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혜택을 보는 거고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간 사람도 둘 다 혜택을 보는 아주 괜찮은 제도죠. 왜냐하면 이쪽도 임대료가 싸고 여기는 임대료가 하락했으니까 혜택을 보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주 우수한 제도인데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림아파트 아니면 삼성아파트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임대료가 형편없이 낮아갖고 이거 돈도 안 되죠. 에라 나 임대사업 안 하겠다. 그냥 때려치겠다. 애들 보고 그냥 쓰게 하겠다. 아니면 내가 뭐 원룸 같은 거 사업하고 있으면 임대료가 형편없이 낮으니까 에라 요거 다른 용도로 바꿔서 뭐 상가로 임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는 점점 이 시장에서 시장 퇴거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임대사업 안 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시장에는 그 임대주택 물량이 점점 줄어드니까 임대료는 다시 어떻다고요?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자, 임대료가 다시 점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 점점 올라가는데 옛날에 적정 임대료 못 미친다. 그럼 계속 안 하겠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적정 임대료가 될 때까지는 계속 나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장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임대료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사적 시장으로 이사간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다만 공적 시장으로 이사간 사람 있죠. 이런 사람만 혜택을 보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다지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겠네요. 자, 어쨌거나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결국은 시장 전체에서는 이 시장으로 이사간 사람이 뭐 캐나다에서 이사간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불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변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쪽으로 이사간 사람만 결국은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그러한 형태가 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냐면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끊었다가 분양주택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